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 거의 6개월, 7개월이 되도록 6개월 정도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왜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 하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 가족과 이별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조금 더 안전한 폴란드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공익법센터 어필에 우리 중요한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빠라동에서 오늘은 영국에서 이주 공부를 하시고 또 라마공에서 포닥으로 마찬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서는 지금 연구 활동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 포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영욱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경제사 난민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주민과 한국 사회에 대한 멋진 글들을 한겨레나 다양한 곳에 기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하게 되셨어요? 네, 일단 제 부족한 글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런던에서 경제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경제사를 공부를 할 때 주제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과 좀 관련된 걸 해보고 싶다. 근데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안 했던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다가 고려인들 이제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연해주에 있다가 중앙아시아로 넘어간 고려인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려인에 대한 연구를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 하게 됐습니다. 소련 지역에 있던 모든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동을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연구를 하게 돼서 이제 박사 학위를 구소련 이민자 관련해서 받게 됐고요. 또 그때 제가 주요하게 봤던 것들이 이민자가 이동하면서 그 사회에서 그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혹은 적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리적, 통계적으로 조금 분석하는 내용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와,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난민들도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이다. 잘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당위적으로 좀 했던 점이 많았던 반면에 또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런 거를 수리 경제학적으로 또 한편 분석도 하고 연구를 해오셨던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해도 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못 읽어보셨다면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 영국의 난민 추방의 법안의 부처와 100만 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 단상. 정말 주옥 같은 글이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경험. 이런 글들을 한 번씩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글들이 좋았지만 최근에 제가 이번에 연락을 드리게 된 게 폴란드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봤던 대부분의 난민들이 폴란드 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을 도와보거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놀랐다라고 하셨던 것에 궁금증이 많이 생겼는데요. 출장을 어떻게 다녀오시게 됐고 좀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연구원의 유럽팀의 팀장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제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규모로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연합 국가들에 유입이 되었고 이제 그분들의 유입이 이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보고서의 이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만 혹은 이제 문헌으로만 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 이제 다른 박사님과 같이 폴란드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바르샤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까이 있는 루블린 두 도시를 다녀오면서 연구자들, 또 활동가들, 또 난민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되게 알찬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게 막상 가보시니까 문헌에서 보던 거하고 비슷한 환경이 좀 펼쳐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으로 보기는 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느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정말 전 사회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유럽 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 차원에서 오는 난민들한테 그런 어떤 거주권을 줄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를 내국인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오자마자 받을 수 있도록 무슨 난민 심사나 이런 거 없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했다는 증거만 네. 있으면은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이제 공공 서비스와 거주권을 제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몇 주 만에 400만, 500만 명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국제기구들, 뭐 유엔 난민기구나 국제 이주기구나 그런 국제기구들이 합세를 했고 굉장히 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그 국경으로 달려가서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그분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생활 필수품들을 나눠주고 또 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물론 집을 내어주면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긴 하는데 뭐 하루에 한 15,000원 정도 줍니다. 근데 그걸로는 턱도 없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거기 오는 난민들한테 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나도 우크라이나 난민 호스트 했었다. 스스로 막 네, 자발적으로 얘기를 나도 해주시는 했었다. 거죠. 나는 우리 집에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랑 엄마가 같이 와서 3개월 동안 살았었다.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난민들 이제 재워주고 싶은 집을 제공하고 싶은 폴란드 시민의 숫자가 들어오는 난민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난민들을 재워주려면은 대기를 해야 되는 버릇을 뽑고 그리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네네. 있었다고 들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네. 아니 이런 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사실 쉽사리 네, 잘 네. 느껴지지가 않고 네. 한국에 유사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보통 듣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아 변호사, 일 변호사 이런 활동 계속 할 거면 난민들 너희 집에 먼저 재우던가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 하죠. 마련인데 네. 이게 억지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내가 직접 좀 전쟁에서 피해온 사람들 도와야겠고 우리 집에도 같이 머물고 돕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게 사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저도 네, 잘 네. 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희가 좀 궁금했던 거는 시리아 또 난민들 같은 경우 맞습니다. 네. 폴란드가 사실 난민 보호를 그렇게 유럽에서 아주 잘하는 나라는 아닌 것처럼 네, 저희가 네. 평가가 되어 있고 국경도 많이 통제도 하고 네.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대의 분위기가 좀 더 많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요새 유럽 지역에 있는 외교관들을 만나다 보면 지금의 전쟁이 또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네, 거의 네. 유럽의 한 그런 느낌으로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게 혹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폴란드는 일종의 유럽 연합의 관문과도 같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에서 폴란드로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시리아 난민들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 온 쿠르드족이라든지 예멘, 수단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넘어오려고 하고 특히 이제 벨라루스에서 일부러 국경 관리를 살짝 소홀하게 해서 폴란드로 넘어가도록 예. 마치 그리스나 이런 곳에서 네, 유럽으로 네. 들어가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유럽이 이제 벨라루스를 제재를 하면서 이제 그 제재에 대한 반발로 일종의 이민자 난민들을 보내려는 그런 게 있는데 폴란드가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막아서 사실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예, 거기서 국경 충돌 사상자도 사실 많이 발생했고요.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폴란드가 또 트럼프가 멕시코에 장벽을 건설한 것처럼 폴란드도 5.5m짜리 수천억 원을 들여서 5.5m짜리 장벽을 작년 7월에 완공을 해놨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이제 그리고 이제 난민 인정률도 워낙 유럽 연합에서는 낮은 편이고 그 외국인 비중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유독 이렇게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이라는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당장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고 자기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게 이제 시리아나 예멘이나 수단에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경제 이민자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네, 이코노믹 마이그런트라고 부르고 우크라이나 난민은 전쟁 난민이다라고 확실하게 부르면서 이게 구분을 짓는 걸 보고 난민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대항을 확실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미지를 조금 제고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제 폴란드가 고질적으로 이제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서 난민을 받으면은 노동 부족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겠다. 나중에 이제 고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계산도 사실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약간 저희들이 또 막 이렇게 듣기로는 난민들 단체들은 한편으로는 또 아랍에게 왔었던 난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면서 맞습니다. 약간 좀 네. 뭔가 코미디 프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분가도 하면서 네, 갑자기 네, 또 우크라이나 네. 사람들 오니 갑자기 네. 막 환대하는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도 난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직접 환대하는 경험들을 네. 하게 됐다라는 거는 중요하게 평가할 만한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저희가 비슷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한국에서 저희들은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비슷하게 인근 국가에서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만약에 몰려올 수밖에 없을 네. 때 네. 한국 여기는 맥락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비슷한 형태의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과연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올까? 항상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놀랐던 게요. 최근에 어떤 인터뷰 집에서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우크라이나 스폰서십 비자로 난민들을 자기네 집, 폴란드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스폰서십 비자로 자기들 집에 초청하는 영국인들의 숫자를 보고 이게 몇 명인가를 보니까 1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폰서십 비자로 12만 6,300명이 6월 26일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 되게 당황했거든요. 왜냐 한국에서 나온 뉴스들에서는 난민 환영했더니 몸살 앓는 폴란드. 물론 네. 다양한 명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뭔가 난민이 짐이고 이것 때문에 억지로 부여된 것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다 추방을 온 국민이 원하고 있고 와 같은 것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배경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도 있고 또 어떤 혹시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활동가 한 분을 이제 루블린, 그 국경에 가까이 있는 루블린에서 네. 활동가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은 이제 전쟁이 나자마자 국경으로 달려가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이제 다 이제 필요한 행정 지원도 해주고 그 호스트랑 연결도 해주고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난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들어주고 네. 하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이 전쟁 난민으로부터 뭐 자기 집이 파괴된 얘기, 자기 가족을 잃은 얘기, 자기 이별한 얘기, 전쟁에 이제 아빠가 뭐 전쟁에 끌려간 얘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제 트라우마가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부담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 거의 6개월, 7개월이 되도록 6개월 정도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왜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 하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 가족과 이별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조금 더 안전한 폴란드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최근에도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기재부 네. 1차관이 그저께인가요? 기재부 1차관이 저는 약간 이럴 때 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노동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자원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네. 과거에 2000년 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노예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재산이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랑 저는 약간 좀 비슷하게 들려서 도구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도 들지만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좀 와야 된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너무 문제다라는 게 시민들의 감각보다는 정부에서 그리고 아마 재계에서 노동력이 지금 실제로 없는 상황이니까 엄청 많이 네.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 막 방향을 못 잡고 이제 고민하는 것 같은데 폴란드도 다녀오셨지만 또 연구하신 내용들 중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주로 어떤 식의 대략 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부들의 정책에 네. 일단 난민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적 이주민 관련해서는 노동력 혹은 외국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그게 저도 이제 제가 경제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틀린 시각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게 휴먼 캐피털 이제 인적 자본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좋은 인적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끼친다면은 그거 자체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인재 유치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특성을 가진 이민자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데 네네. 난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실 시각이 다릅니다. 난민은 경제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넘어오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잠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받아주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부수적으로 이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좀 더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유럽에서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그 일종 임시 보호 지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권을 제공하고 네. 공공의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임시 보호 지침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마련되어서 그런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난민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로 발동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규정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 임시보호 지침이라는 게 발동되어서 하는 게 그러면 EU 전체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네, 거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 그 언급했던 것 같은 유럽에서 영국에서의 그 저도 잘 배경은 모르지만 네, 네. 영국에서의 그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십 네, 네. 비자 같은 경우도 그때 책을 보니까 전쟁이 터진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그 프로그램이 네, 이제 맞습니다. 시행을 돼서 네, 그런 네. 게 아마 준비되어 있던 게 바로바로 지금 네. 시행이 됐던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한국이 좀 속상한 게 한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분들이 3,000명이 좀 넘게 있고 맞습니다. 예. 왔는데 고려인들이 그 중에서 1,500명 넘게 있는데 아무 지원이 없거든요. 이제 예. 한국에서는 고려인들은 동포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대우청을 해서 난민 지원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막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가끔 쌀 주는 거 말고 아무것도 네, 없어서 네. 저희 너무 속상하고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친다고 해도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지만 네, 네.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아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책임 분담하고 네. 뭐 이후에 어떤 그 느낌 있겠지만 서로 네, 공평한 네, 책임 분담 네. 그거는 한국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이 속상한 맞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일본,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난민 수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넘어가면요, 와 이민자들이나 난민에 대한 낯설다라고 하는 게 좀 한국 사회로 약간 넘어가다 네, 보면 네. 저희들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외국인을 만났다 그러면 미군 정도 만난 거 말고는 거의 외국인을 본 적도 없고 길거리에서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낯선과 경계에 대해서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박사님께서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분이 연구했던 내용과 아까 단기적으로는 어떨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네. 어떨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저희들은 우리도 해야 되고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당위적일 때가 많아서 네, 조금 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로버트 퍼트넘 이제 미국 정치학자이고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회고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고 이민자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내린 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사회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이익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비용이 든다. 거기 넘어야 될 숙제들이 넘어야 될 숙제들, 넘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서로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지, 사회에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의견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정확한 혹은 더 알맞은 해결책을 어떻게 잘 도출하는지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는데 그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잘 섞이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성장도 더 늘어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어떤 창의적인 그 활동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그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그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서로 다름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사람이고 뭐 살아온 방식이 다르지만 뭐 같은 인간이라는 것, 또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죠. 네. 서로 섞이는 게 더 쉬워지고 아까 말한 다양성의 유익이라는 것을 거두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얘기들을 또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네. 이런 연구가 저는 너무 되게 유의미하고 저희들에게 소개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저희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맥락에서는 그 정부가 저희들 난민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난민들도 어쨌든 보호돼야 될 사람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도 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예멘 난민들이 도착했을 때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청와대에 그렇게 저희들 나름 형태로 입장을 잘 얘기해 주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네. 난민도 보호될 사람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책임이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있으면 다음에 하자. 그런데 네. 다른 얘기 다 빼고 법무부 장관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네. 아니 이런 전 국민이 듣게 되는 순간에 입장을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냐 이 고민이 사실 많았는데 네, 네. 한편으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사회들을 보다 보면
뭐 이민자들의 사회고 다양성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물론 다양한 갈등과 지금도 다 해소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네. 사실은 누가 하이어라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게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미국 사회를 만든다라는 형태의 어떤 그런 네. 건 합의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는 그걸 명확한 어떤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청사진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걸 정부는 조용히 가만히 있고 막 서로 사람들끼리 가끔 다툼이 생기고 최근에 아마 그 국적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들 건너 돕고 있는 분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너 불법 체류자지 하고 사람들을 어떤 친구를 끌고 와서 부탁을 해서 너 불법 체류자지 하면서 학생들이 때렸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한국에도 좀 생길 수 있나 약간 염려도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그 대구 지역에서의 무슬림 사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논란 이렇게 비춰질 것은 사실 아닌데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막 사람들이 날선 말들이 자꾸 오가는 것들이 너무 속상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연구를 저희가 또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사실 그런 거겠죠. 뭐 독일이나 아까 폴란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도 시리아 난민들 그때 150만 명씩 이렇게 왔던 것들도 보면 뭐 독일이 되게 인도주의적인 다양한 목적이 있고 실제로 인권 옹호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중장기적인 독일 사회를 배우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경제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여쭤보면요. 그 여러 연구와 경험에 비춰 보실 때 사실 컨텍스트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 사회 또 이민자로 살아보시기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살아보시고 또 남아공에 살아보시고 이민자로 살아본다라는 거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어떤 소속감 없는 거가 되게 사실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좀 난민들을 환대하고 낯섦을 극복해 나가는 물론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박사님 보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더 많이 만나고 더 오래 만나야지 이 이민자 난민들이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랑 좋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슷한 뭐 민족이나 인종끼리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 많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그런 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츰차츰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뭐 영국에서 살아보고 남아공에 살아봤지만 거기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이제 이민자 난민에 대해서 너 이민자 난민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뭐 소위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반이민 정서를 활용해서 또 집권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쪽에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제 외국인 비중이 더 높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도 뭐 어느 정도는 노력한 보상,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잘 섞여 들어갈 수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 생각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이주자와 난민을 환대한 경험들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폴란드는 이번에 전쟁 때문이긴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긴 하지만 이민자들을 환대한 경험들, 이민자들이 섞인 경험들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본으로 사회 자본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난민 자체가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사실 이제 예멘 난민이 들어왔을 때랑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들어왔을 때랑은 사실 조금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시민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많이 이제 이주했던 뭐 울산 지역에서 또 이렇게 섞이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특정 지역,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제조업이 몰려 있는 지역에는 이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거기 가서 뭐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이랑은 좀 다른 예전처럼 완전 다르다라고 느끼지 않고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 동네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 저도 오히려 종이에서 듣는 거 말고 실제로 지방에 가도 보면 그게 없으면 뭐 택시 운전도 안 되고 맞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뭐 5년, 10년 전이랑은 또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보면은 결국은 그런 만남, 부대낌 그런 것들이 접촉이 어떤 이민자에 대한 환대를 조금 더 이민자 난민에 대한 환대를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아, 네. 네, 네. 오늘 이 약간 방송과 이 촬영도 이러한 옆에 오해도 좀 풀어가고 네, 네. 다양한 또 접촉과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시민들이 그런 접촉을 늘려가면서의 낯섦을 극복해가는 그런 한대하는 사회들을 돼갈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조금씩 있을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유럽 이주민의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가장 일목요연한, 정말 아무도 이런 거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정말 아무도 쓰지 않았던 글이셨던 것 같은데요. 일목요연한 보고서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 관리나 이주요인 해소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도 여러 연구도 해야 되고 정책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 정부의 이제 거기에 이민 정책에 막 초점을 두고 연구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도 어떠한 형태로 뭔가 아마 경제적 시각을 포함해서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난민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 좀 해가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얘기해 주시면 안 있을까요? 사실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더 많이 받는 것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이제 뭐 들어온 사람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첫 번째 지금 이제 제가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궁금하고 네네네. 그 뭐 이제 저출생 고령화 얘기 많이 하고 외국 인력,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노동 공급이 부족하니까 외국 인력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외국 인력이 다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 있거든요. 이제 숙련도 별로 숙련도 높은 수준에서도 그렇고 낮은 수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라든지 뭐 이제 방문 취업 비자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제한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을 확대를 한다거나 확대를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정책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연구를 통해서 진짜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내국인으로 수요가 안 차는 부분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 인력 정책이라는 게 고용부에서도 하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예, 여기 뭐 여가부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청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민청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그 연구 기능이라든지 그런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기능이라든지 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난민 관련해서도 사실 아까 제가 폴란드가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그 OECD 평균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들어온 난민 중에서 실제로 난민 지위를 받는 사람이 23% 되는데 폴란드가 6%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할 수도 없죠. 한 1% 조금 넘었다가 최근에 한 2% 정도까지 오른 것 같은데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난민을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차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만약에 난민지가 안 된다면은 뭐 이제 임시체류 허가라든지 조금 더 대안적인 방법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을 조금 경제력에 맞는 역할을 조금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온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이제 인력이나 도구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사실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관리도 잘 안 하고 사실 뭐 불법 체류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야 된다, 내보내려고만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 우리나라에 더 잘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 저는 뭐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결국은 이주를 안 하고 싶은데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해서 아니면 기후 변화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낮아져서 코로나19 때문에 식량 위기가 발생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일로 넘어온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소득 불평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상이 올라온 우리나라가 해야 될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지원하고
어떤 그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네. 그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지 이런 것도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이제 소득 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개발 협력 지원을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온 사람들 다 정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다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력이 한계가 있고, 또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들어와서 더 갈등이 커지고 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필요한 지원이 안 가면은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도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네. 저희가 뭐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가 또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주 인권한 진영에서도 이게 너무 혹죄고 사실 사람들 가족들 결합도 안 되고 맞습니다. 결국 노동력 단기 순환만 하고 네. 그 되게 안타까운 점이 많았는데 또 저희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접 노동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제도가 너무 낡아서 너무 네, 낡고 네, 실제로 맞습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가끔 뉴스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이 안에 있으면 더욱더 이제 노예처럼 되어 있는데 바깥으로 오히려 이 제도를 이탈해서 있으면 임금도 더 높고 네, 오히려 네. 쓰기도 더 좋아지는 이런 네. 형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낡아서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정부에서는 또 이걸 또 어정쩡한 형태로 계속 네. 강구하고 헌법재판소도 일단은 합헌이라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네. 이 저보다 정책 이주 정책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길을 좀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앞으로 장영호 박사님이 좋은 제안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이주 정책과 난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멋진 이야기들을 자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너무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영호 팀장님의 이야기 저희가 잘 나눠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